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라는 걸 이제 보는데, 현금 흐름표의 작성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사실은.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현금 흐름표가 그 기존에 있었던 재무제표의 발생주의 회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 그 다음에 발생주의 회계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재무제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만 가지고 봤을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제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건데, 현금 흐름의 중요성은 사실은 그 기존에 이제 발생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고, 그 발생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면 실제로 있지도 않은 매출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어떤 그 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죠. 실제로 이제 내가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진짜 내 거다 이렇게 이제 보자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분식회계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볼 때 그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매출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물건을 팔 수 있죠. 외상으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가 그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방법, 즉 실제 매출이 아닌데도 매출을 만들게 되면 이제 외상 매출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외상 매출을 해서 그걸로 실제 매출로 이제 반영을 하면 매출액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거든요. 매출액. 이 매출액은 수익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현금으로 팔아도 물론 매출액이 발생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익이고. 그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매출액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뭐 안 좋게 내릴 수도 있으니까 외상 매출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 외상 매출 어떻게 늘리냐? 누가 살 사람이 없는데 그냥 살 사람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돈 안 줘도 돼. 대신에 계약서만 하나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을 늘리게 되면 결국 매출액이라는 게 발생을 하니까 수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없는 수익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어쨌든 돈 안 줘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게 이제 외상 매출로 인해서 매출을 과대 계산하는 거예요. 즉, 있지도 않은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금주의로 이제 그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야? 이렇게 이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 둘 다 매출액이 100억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겉에서 봤을 때 매출액이 100억이면 뭐 둘 다 성과가 비슷한 회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얘는 현금으로 다 파는 거고 얘는 외상으로 팔았다 이거죠. 실제로 현금을 보게 되면 얘는 0이고 얘는 100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어떤 맹점, 즉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현금 흐름표라는 걸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액과 그다음에 유출액에 대한 회계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사건에 따른 어떤 그 흐름을 현금에 따른 흐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재무제표로, 즉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하나 만드는데, 근데 그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를 가져와서 현금주의로 바꾸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발생주의에 따른 정보를 현금 흐름에 따른, 즉 현금주의에 따른 정보를 바꿀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게 되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가 발생주의에서 작성되는 것과 달리 현금주의에서 작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발생주의에서 작성된 재무제표만으로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인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즉 현금흐름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금흐름표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이제 회계상의 단기순이익이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현금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도산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흐름표의 작성이 아주 중요하구나. 뭐 어떤 얘기냐면 물건을 팔았는데 다 외상으로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현금이 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 현금 직원한테 급여는 줘야 되고 임차료도 줘야 되잖아요. 그건 다 현금으로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건을 파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매출액만 어마어마하게 큰데 결국은 도산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려요.
그럼 차입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죠?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나가게 되고, 돈을 계속 못 받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국 회사를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건 많이 팔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일단 현금의 유출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자금 창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자금 창출 능력은 현금 유동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상의 단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차이 원인에 대한 정보. 우리가 이제 그 현금 흐름표라는 걸 작성을 할 때,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기초 잔액,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거기에다가 플러스 증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걸 반영하면 현금의 기말 잔액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현금 흐름표예요. 근데 단순하게 현금의 증가 감소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현금의 증가 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증가 감소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회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면 이 재무상태표에는 재무상태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게 자산이죠. 근데 그 자산이 다 내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보는 거예요. 즉 재무상태표는 여기 이제 차변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대변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끌어왔는지, 돈을 빌리는 걸 부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출자를 받으면 그걸 이제 자본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을 끌어와서 출자를 받아가지고 자산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하냐? 영업이라는 걸 하겠죠. 회사의 주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영업만 하느냐? 투자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부수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뭐냐? 돈을 벌면 돈 빌려준 놈한테는 이자 주고요. 그 다음에 출자한 놈한테는 이제 배당 주고 이익 나오면 뭐 이렇게 이제 회사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활동을 이제 따져보면 자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영업이라는 활동이 있고요. 영업이 이제 회사의 주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다. 그럼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활동이 영업 활동인 거야. 근데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고 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다가 그걸 투자를 못 하냐? 그건 아니겠죠. 뭐 다니다 보니까 뭐 부지가 굉장히 싼 데가 나왔다. 근데 나중에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사다가 나중에 투자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라는 것도 물론 회사의 주요 활동이 이거지만 투자라는 것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돈을 빌려오고 출자를 받는 요거를 이제 재무활동이라고 얘기해요. 재무활동. 그래서 회사의 어떤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흐름표에서는 이 활동별로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의 유출입을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나눠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면서 현금이 증가 감소하는 것들,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증가 감소하는 것들, 재무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증가 감소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은 이제 요번에 모든 활동을 통해서 수익과 비용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남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만큼 돈이 있느냐, 그런 것들 이제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우리가 현금을 어느 정도 벌었는데 이익은 요만큼 나왔다. 그럼 그 차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투자라든가 또는 재무활동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영업활동과 투자와 재무활동을 나눠주냐? 투자활동이라고 보면 일단 회사의 주요한 활동은 아니잖아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업활동은 뭐냐면 회사의 주요 활동이에요. 회사의 주요 활동은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단기순이익 안에는 그런 활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영업활동에 따른
어떤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뽑아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기업의 발생주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른 차이를 제거시키고 실제로 돈을 너는 얼마 가지고 있어? 나는 얼마 가지고 있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현금 흐름표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현금 흐름표상의 현금이라는 것, 현금이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데 이 범위를 어느까지 정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현금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나 주화, 당연히 현금이죠. 근데 그 현금 안에는 그 투자 상품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단기간 내에 투자 상품. 그러니까 그건 이제 3개월 내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 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그것도 현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일반적으로 3개월을 보는데, 즉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했고 그 상품에 대한 그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시점, 뭐 처분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3개월로 보는데 그걸 넘어섰을 때 그걸 이제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예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현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금으로 보는데 과연 그 현금의 범위 안에 어떤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금을 규정하는 의미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현금흐름표의 금액이 달라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폐 주화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일종의 금융상품도 들어가요. 물론 단기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현금흐름표의 금액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현금흐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현금보다는 순운전자본이 미래 현금흐름 추정과 관련해서 더욱 유용한 정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순운전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뭐 재고자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내가 만약에 치킨 가게를 한다. 그럼 치킨 가게를 하기 위해서는 치킨을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치킨 가게를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치킨을 사와야 되겠죠. 그럼 그걸 사와가지고 이걸 팔면 현금이 들어와요. 그럼 그걸 또 이제 치킨을 사오고, 그죠? 또 팔면 또 현금이 들어오고, 또 그걸로 치킨을 사오고, 또 팔면 현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운전자본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운전자. 즉 계속 돌리는 거죠. 돌려서 그걸로 이제 계속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운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운전자본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운전자본이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꼭 현금만이 그런 미래 현금을 즉 우리가 이제 수익을 어떻게 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보면 현금의 금액을 2001년도와 2002년을 비교했을 때 이 현금의 증가 감소분 이게 이제 현금의 변동액이 되는 거죠. 이 변동을 어떻게 구분하자는 얘기죠. 세 가지로. 그게 이제 현금흐름표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안에는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도 있을 테고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흐름도 있을 테고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활동별로 구분해보자. 그래서 보면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발생주의에게서는 단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 즉 자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처음에 영업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1월 1일 날 돈을 빌렸어요. 한 10,000원 정도를. 이게 이제 부채인 차입금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돈을 한 10,000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이게 이제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0원짜리 자산을 샀다고 합시다. 자,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장사를 하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거예요. 내 주머니에 지금 23,000원이 있더래요. 근데 돈 빌린 건 10,000원이었고요. 처음에 내가 투자한 건 10,000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3,000원이 뭔가가 나온 거죠. 이걸 이익이라고 얘기하거든, 이익. 그럼 여기 보시면 자산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다른 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뭐 돈을 빌리거나 출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쪽에서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 이익이 증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다른 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 현금 이외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현금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 현금주의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 단기순이익을 증가시키죠. 발생주의에서 증가시키는 거지만 현금 이외의 자산 즉 매출 채권이 증가한다거나 그죠? 또는 현금으로 받지 않는 그런 기타의 자산들이 증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없는데 이익은 커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코 현금주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익거래 이외의 자산의 증가나 손익거래라는 건 기업 외부의 자들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 기업 외부의 자들이 뭐냐면 뭐 거래처나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죠? 기업 내부의 자하고 거래하는 게 뭘까요? 주주하고 거래하는 걸 이제 자본거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손익거래 이외의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는 현금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손익거래 이외의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는 현금을 증가시키고 이건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포괄손익계산 재무상태표를 이용해서 현금을 수정할 때는 다음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 적용이 되는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정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데 매출액은 단기순이익을 증가시키고 현금 흐름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매출하게 되면 여기서는 현금으로 매출했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하게 되면 물건을 회사에서 물건을 팔면 제품이 소비자한테 넘어가게 되면 소비자로부터 뭐 현금을 받겠죠. 그럼 이걸 이제 뭐냐면 매출이라고 얘기하거든. 그죠? 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물론 현금으로 팔았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 비용, 급여를 지급한다. 그럼 현금이 줄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과 그 다음에 비용은 현금 증가, 그 다음에 현금 감소 이런 걸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물건 팔았을 때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현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을 제외한 자산 계정이 증가하는 것은 발생주의하에서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지만 현금주의 하에서는 현금의 감소가 이루어진다.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내용을 봅시다. 자, 건물을 10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미수 임대료 10만 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을 했다. 일단 건물 구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거. 자, 건물을 구입하면 자산이 증가하죠. 건물이란 자산. 대신에 뭐 현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 중에서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볼 때는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되는데 현금 흐름표를 볼 때는 자산 중에서 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외 자산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산의 증가는 현금 외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 자산이 증가한다. 이게 증가예요. 이게 자산이 증가하는데 요 금액과 요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합계가 항상 똑같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합계가 다 똑같은데 결국 얘네들은 변동이 없는데 현금 외의 자산이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렇죠? 결국은 현금이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금 외의 자산이 증가할 때는 현금의 감소 요인이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요 현금 외의 자산은 변동이 없고요. 변동이 없고 이 부채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증가한다.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변동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그만큼 여기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현금의 자산의 변동이 없으면 현금이 증가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현금과 반대쪽에 있는 계정들이 증가나 감소하면 현금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현금과 같은 쪽에 있는 계정이 움직이면 현금이 줄어들고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얘가 늘어나면 현금이 줄어들고 얘가 줄어들면 현금이 늘어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외에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감소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수임대료. 이건 뭐냐면 자산이거든, 자산. 그죠? 권리의 권리. 그래서 자산이 감소한다. 그러면 결국 반대로 현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과 관련된, 즉 현금 외의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금 외의 자산이 증가할 때는 현금이 감소하고 현금 외의 자산이 감소할 때는 현금이 증가하는 걸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발생주의로 작성된 그 어떤 재무제표를 현금주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금을 제외한 부채 계정을 이제 좀 보면 아까 방금 전에 자산을 봤지만 현금을 제외한 부채 계정이 증가하는 것은 발생주의에서는 단기 수익을 감소시키지만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의 증가 요인이다. 그래서 부채 증가는 현금 증가, 부채 감소 현금의 감소. 잘못 써 있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10만 원을 차입을 했고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차입한 10만 원을 상환을 했다. 자, 먼저 돈을 빌릴 때를 생각해 보자고. 자, 요게 이제 을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갑이 요거예요. 이렇게 보죠.
자, 먼저 을을 먼저 보자고요. 돈을 빌리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면 현금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돈을 갚았다. 돈을 갚게 되면 이제 상환을 한 거죠. 그러면 부채가 감소하면서 현금이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부채의 움직임은 현금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즉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현금이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 재무상태표의 항목을 좀 보면 매출과 관련된 계정들을 보면 뭐 매출 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가지고 못 받을 금액을 매출 채권에서 차감해 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대손충당금. 선수금은 뭐냐면 물건 팔기 전에 돈 먼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과 관련된 계정은 뭐 재고자산 사다가 그걸로 이제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채무 사올 때 돈 못 준 거. 그 다음에 선급금 사기 전에 돈 먼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관련된 애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입과 관련된 계정이고, 그래서 이 각각의 활동별로 현금 흐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로 현금 흐름 찾고 이걸로 현금 흐름 찾고 이렇게. 매출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돼? 그러면 실제로 현금 받은 것과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제 매출액은 10만 원인데 실제로 받은 현금은 5만 원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회사에서 이번에 매출을 했어요. 근데 매출을 했는데 외상 매출한 것도 있고요. 현금 매출한 것도 있대. 외상 매출은 10만 원만큼 했고요. 현금 매출은 40만큼 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발생주에서는 50만 원이 수익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현금주에서는 실제 현금 유입액은 40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수익이 되는 거고, 현금주의에 따라서 만들어버리면 40만 원의 현금만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각각의 활동별로 현금 흐름을 따져보면 실제로 손익계산서의 성과로 나타난 어떤 수익과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주머니에 들어온 현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현금을 받지 않는 그런 거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와 관련된 이런 활동들은 선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또는 현금의 유출입이 먼저 생겼지만 비용이 되지 않고, 또는 현금의 유출입이 나중에 생기지만 먼저 비용이 된 이런 항목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자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 계정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계정들을 따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것과 관련된 실제로 이자로 현금 받은 것,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으로 계산하는 것,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데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선 활동별로 현금 유입과 유출을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죠. 매출과 관련된 현금 유출입, 매입과 관련된 현금 유출입, 그 다음에 이자와 관련된 현금 유출입, 이런 것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수익이나 비용으로 잡혔지만 실제로 현금을 봤을 때는 실제 그 금액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매출과 관련된 내용에서 뭐 그 실제로 회사에서는 수익으로 계산한 금액과 그 다음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수금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19년도 뭐 20년도 여기에서 뭐냐면 미리 돈을 받은 거야. 선수를 한 거야. 선수 10만 원. 그리고 이때 물건을 넘겨줬어요. 인도. 그러면 발생주에서는 여기서는 수익을 잡지 않아요. 현금이 들어왔지만 여기서 10만 원의 수익, 즉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근데 현금주의로 보면 현금은 여기서 10만 원이 들어오죠. 여기는 들어오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주머니에는 여기 있지만 수익은 없는 걸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이 계산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현금흐름표에는 실제 주머니에 10만이 들어와 있는 상황.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계정별로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차이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활동으로 이제 구분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 그 영업 활동은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그 다음에 상품 용역의 구매, 그 다음에 판매 이런 것들. 판매 물건을 사다가 팔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업 활동에서는 뭐 이게 이제 사실 회사의 주요 활동이기 때문에 영업 활동과 관련된 현금흐름이 아주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영업 활동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따라서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이 일반적으로 단기 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을 한다. 대부분의 이제 수익은 여기서 나오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활동의 예를 잠깐 보면 재화의 판매나 용역, 첫 번째 물건을 파는 것들이 영업 활동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로열티라는 건 수수료, 물건 팔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로열티가 붙는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영업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수수료라든가 중개료 같은 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용역, 재화나 용역의 구입, 이건 매입이죠. 그 다음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어떤 판매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었다.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낸다. 세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고 그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당연히 영업 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근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활동을 영업 활동도 있고 투자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무 활동도 있죠. 근데 영업을 통해서 요번에 10만 원만큼 이익을 냈대. 투자를 통해서 한 2만 원만큼 이익을 냈어요. 재무 활동을 통해서 한 만 원만큼 이익을 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거든요. 법인세. 그럼 법인세가 만약에 뭐 얼마라고 할까? 뭐 5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5만 원 안에는 재무 활동 때문에 내는 세금도 있고요. 투자 활동 때문에 내는 세금도 있고 영업 활동 때문에 내는 세금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재무 활동 안에는 사실은 저 법인세 안에는 이 세 가지 활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익이 안 났다면 그만큼 세금 안 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익이 안 났다면 그만큼 세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인세 안에는 세 가지 활동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봐요. 근데 명백히 재무 활동이나 투자 활동에 관련돼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면 그건 당연히 재무나 투자 활동에 따른 법인세가 되는 거지만 그 외라면 다 영업 활동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회사의 대부분의 이익은 영업 활동에서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 단기 매매라는 건 짧은 기간 동안에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영업 활동으로 봐요. 일종의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운전자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비 매각과 같은 일부 거래에서도 인식된 손익이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투자 활동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나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후속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이게 이제 영업이거든. 보유하는 자산을 제조하거나 취득하는 활동에서 현금 지급액 이런 것들은 영업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산의 임대나 후속적인 판매로 수취하는 현금도 영업 활동이 될 수 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이라든가 뭐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런 유가증권의 취득과 그 다음에 그 매각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과 성격이 유사하다. 즉 운전자본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영업활동으로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와 배당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자를 내가 받는다 또는 이자를 지급한다 이 상황을 봤을 때 이자를 받을 때는 누군가 회사 채권을 내가 들고 있는 거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가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을 때는 이자를 받는 거고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자를 지급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자와 배당금 같은 경우는 재무활동 또는 투자활동이 될 수 있어요. 얘들이. 근데 그게 또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다. 영업활동 이자와 배당이라는 건 돈을 끌어올 때 즉 이자 수익을 생각을 해볼까? 이자 수익은 내가 누군가 다른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얘한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나온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채권이라는 자산을 들고 있는 거야. 이거는 투자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이자 비용은 채권을 누구한테 판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꼬았다는 얘기거든. 그죠? 이게 뭐냐면 재무예요, 재무. 재무 활동.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재무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자와 관련된 활동은 영업 활동이 아닌 투자나 재무 활동만 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만약에 금융회사라고 봅시다. 또는 증권회사. 증권회사나 금융회사 걔네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과정은 뭐냐면 걔네들 주요 영업 활동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금이 뭐냐면 영업 활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주로 어떤 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지 거기에 따라서 영업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자와 배당금이나 또는 법인세 활동 구분에서 보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 또는 배당금 수익이나 배당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으로 봐요. 근데 그 외에 기업에서는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 또는 재무 활동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영업 활동 또는 투자 활동. 이자 수익은 재무 활동이 될 수 없어요. 돈을 끌어온다는 건 내가 채권을 발행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자 수익은 내가 채권 발행한 게 아니라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누군가 발행한 채권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자 활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배당금도 마찬가지예요. 배당금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회사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그 회사에 내가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발행했고 그 다음에 주주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재무활동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타 경우에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영업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 법인세는 이제 모든 활동이 다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법인세와 관련된 활동에서는 그게 영업활동도 될 수 있고 투자활동도 될 수 있고 재무활동도 될 수 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자는 얘기인데 뭐 가볍게 한번 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활동별 금액을 찾는구나.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대출 채권, 매출 채권이 있고 대손 충당금, 뭐 선수금 이런 게 이제 매출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산에서는 모든 매출을 신용거래나 선수금 방식으로 한다. 돈을 미리 받거나 돈을 나중에 받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건데 여기서 과연 실제로 돈 받은 금액이 얼마냐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채권의 증가 감소를 통해서 또는 채무의 증가 감소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채권이 어떻게 됐죠? 일단 채권이 기초에는 4만 원이었는데 기말에는 5만 원이래요. 채권이 늘어났네. 그다음 충당금은 뭐냐면 채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이 예상됐을 때 그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미리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실제로 대손이 지금 발생하냐? 그건 아니에요. 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시점에는 대손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서 4,000원짜리가 5,000원이 될 거고 이건 이제 부채로 보면 돼요. 얘는 부채. 얘는 이제 자산이고요. 선수금. 물건을 팔기 전에 돈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럼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을 24만 원 이렇게 계산을 했대요. 이게 실제로 돈 들어온 거냐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수상업비를 4,500원 계산을 했대요. 이게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거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아까 기본적인 원칙을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자산이 증가할 때는 현금 측면에서 보면 감소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자산은 현금을 포함하지 않은 현금 외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자산이 만약에 감소하면 현금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은 증가하고요. 부채가 감소하면 현금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현금이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현금이 감소한다. 이 원칙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유추립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어요. 24만 원. 현금 증가로 보니까 24만 원이 일단 현금 들어왔다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했죠. 4,500원 감소했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실제 현금이냐? 그거는 이제 자산 부채를 이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을 보니까 자산이죠. 자산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현금 외에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 측면에서는 감수다. 그래서 마이너스 만 원만큼 현금은 감소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이거는 부채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부채가 어떻게 됐냐.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했죠. 부채 증가는 현금 측면에서는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했고 선수금 만 원이 2만 원으로 어떻게 됐죠? 증가했죠. 부채 증가는 플러스 만 원. 이렇게. 자, 이걸 쭉 정리를 해보면 24만 원 마이너스 4,500원 마이너스 만 원 플러스 1,000원 플러스 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현금, 즉 매출을 통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 관련 손익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되면 23만 6,500원이 나오는데 손익계산서에는 24만 원의 수익이 계산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문에 들어온 건 이게 현금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찾는 거예요. 현금을 찾는 방법이 복잡하죠. 일단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찾으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익과의 차이를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들어올 현금, 그 다음에 지금 뭐 나중에 빠져나갈 현금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처음부터 현금만 쭉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 작성 방법을 보면 영업활동과 그 다음에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영업활동은 또 이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직접법의 방법이 있고 간접법의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직접법은 뭐냐면 영업활동 안에서도 매출이라는 게 매출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하는 활동이 있고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세금을 내는 활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각각의 현금 흐름을 찾으면 그게 직접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간접법은 그냥 전체로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을 전체로 찾는 방법이에요. 간접법의 방법이 조금 단순하긴 하지만 직접법보다는 자세한 정보를 주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직접법에서는 매출과 관련된 활동에 따른 현금도 찾고 매입과 관련된 현금의 유출액도 찾고 종업원과 관련된 현금의 유출액도 찾고 이런 식으로 찾는 거거든요. 자, 뭐 이런 게 있고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이쪽은. 직접법의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내역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는 방법이다. 간접법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하는데 두 개 직접법에 따른 방법과 그 다음에 간접법에 따른 방법 다 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투자활동 마찬가지 영업활동처럼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따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활동은 현금을 빌려주거나 대여 이거는 이제 현금을 대여하는 회사라면 그게 영업활동이 돼요. 근데 현금을 빌려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상품을 팔거나 제조하는 그런 회사에서도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땐 투자활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처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매 차익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관련 지어 볼 때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관련된 활동은 투자활동으로 봐요. 그게 이제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 말고 나머지 자산 이게 이제 투자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거래가 투자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미래 수익과 미래 현금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흐름표에 별도로 구분해서 공시를 한다. 그래서 투자활동이 얘는 뭐 유용자산, 무용자산 이게 사용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얘네들이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장기성 어떤 자산들이에요. 장기간 보유하면서 그걸 쓰는 것들. 그리고 다른 회사의 지분 상품, 다른 회사 주식이라든가 또는 채권 이런 걸 사가지고 거기다 매매 차익을 얻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활동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크게 뭐 자세하게 볼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활동. 재무활동은 자산을 끌어오는 활동이죠.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재무활동은 뭐냐면 자본을 끌어오는, 즉 부채를 빌려오거나 또는 출자를 받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재무활동으로 봐요. 그래서 현금의 차입이라든가 상환, 그 다음에 신주의 발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배당금과 관련된 활동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은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내부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입이나 증자를 통해서 조달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재무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보면 뭐 주식, 그다음 채권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얘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분을 한다. 뭐 수업 목적 이거는 만약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따로 이제 그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찾아봐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예.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현금 흐름표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현금 흐름표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다 자세하게 이제 좀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외에 현금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투자나 재무 활동에 따른 구분 공시를 해줌으로써 보다 현금 흐름표를 내실 있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사항들을 봤어요. 네,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